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7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형태 의문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번째 PPT 자료 7쪽 형태 의문론 모포포놀로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았죠. 그래서 순수 의문론과 형태 의문으로 나뉘고, 순수 의문론에는 이음론, 그 다음에 음소 체계론, 음소 배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의문론, 이제 인터피스로서의 두 하위 언어학의 하위 분야의 그 접점 영역으로서 형태 의문론에서는 이제 단어 의문론과 발화 의문론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그러한 그 단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도식화된 것을 통해서 한번 재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페이지로 7번째 PPT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화로서 앞집이 마루가 좁다라는 말을 했을 때 형태소는 자, 편의상 문자로 음소 문자인 한글로 이제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의미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앞집이 마루. 자, 이 좁다. 자, 이때 마루가가 아니라 굳이 이로 쓴 이유는 뭘까요? 형태소는 그 안에 무어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기에다가 사실 중괄호 안에 주격조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기저 표시에 갔더니 앞집, 마루, 좁다의 경우에는 단일 형태소이기 때문에 기저형이 하나지만 이가 같은 경우는 복수 기저형이니까 둘 다 이가가 쓰여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집 같은 경우는 이를 선택하고 마루 같은 경우는 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표시는 형태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의문론의 차원은 어절이라고 했잖아요. 교차어인 한국어의 경우에는 체언 어간에 조사가 결합되는 고경, 활용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는 활용, 이게 어절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 의문론은 어절의 음소 표시가 되어서 앞집이 마루가 좁다 해서 실제의 경음화 현상, 뭐 만약 다른 현상이 있었다면 다 반영이 되겠지만, 자, 그러나 음소 차원이기 때문에 유성음화는 반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유성음화는 이음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음성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경음화에서 실현되는 경음의 발음은 음소 차원이니까 이제 단어 의문론에서 어절의 음소 표시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일단 발화 의문론에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발화 의문론에서는 이제 이 샤 표시가 휴지예요. 뒤에 나오지만 말하자면 그때 숨을 한번 쉰다는 거죠. 앞집이 그 다음에 마루가 좁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집이 마루가 좁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집이 마루가 좁다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화 의문론에서 이 발화의 음소 표시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휴지를 안 넣고 그냥 한 번에 다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순수문론의 영역에서는 음성 표시니까 여러 가지 유성음화라든지 뭐 마찰음화라든지 일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IPA 기호, 국제 음성 기호로 다양하게 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발화를 분석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도식적으로 제시해 본 겁니다. 네, 이해가 가지요? 네. 9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 의문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이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단어 의문론에서 다루는 영역은 디클레이션이라는 고경과 컨주게이션이라는 활용, 그리고 워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론에서 다루는 형태론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은 고경형이고 사과나무는 워드 포메이션 합성어이고 거기에 를까지 붙으면 또 고경이 되고 심는다는 활용이죠. 그게 이제 의문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형태론적 과정으로서 어절이기도 하고 단어 의문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고경이라고 하는 것은 체언 어간 단독형도 고경이에요.
너 그랬어? 이렇게 할 때 너는 단독형이죠. 네. 그래서 단독형 혹은 그 뒤에 조사가 붙어 어절을 형성하는 형태론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독형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 모두를 포함해서 고경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체언어 간의 의문론적 분류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이미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뭐 잠으로 끝나는 어간,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그 뭐 조사는 뭐로 시작하죠, 비음으로 시작하죠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언어 간의 의문론적 분류는 뻔합니다.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 하나가 더 있어요. 자음군, 달기, 당만 할 때. 이럴 때는 자음군이죠. 네. 그래서 음절말, 그러니까 어간의 마름이라고도 하고요. 어간의 마름은 그 체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마름이잖아요. 그래서 어간 마름 혹은 음절 마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조사는 다른 말로 고경어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차어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법 형태소가 체언 어간에 붙느냐, 그러니까 어휘 형태소도 체언과 용언이 있듯이 또 체언 어간에 붙는 것과 용언 어간에 붙는 게 있는데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모두 어간과 어미로 나눠 본다면 어간과 어미, 그러니까 어휘 형태소는 어간, 문법 형태소는 어미다라고 했을 때 어간에는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이 있고 어미에는 체언 어간에 붙는 어미가 있고 용언 어간에 붙는 어미가 있죠. 그래서 체언 어간에 붙는 어미를 고경어미, 용언 어간에 붙는 어미를 활용어미라고 하는데 고경어미를 따로 굳이 조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안에 뭐 격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고경어미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교차어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이분법이기 때문에 어간도 이분되어 있고 어미도 이분되어 있다. 용어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냐 해서 음절의 첫머리, 음절 초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는 어디가 접점이 돼요? 어간의 마름과 어미의 첫소리, 어간말과 혹은 어간의 음절말과 어미의 음절 초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어색해하지 말고 이게 그 용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사실은 어학이 좀 어떻게 보면 문학보다 뭐 더 쉬운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부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만 하는 품을 들여주면 사실 쉬운 과목이기도 해요. 학부의 개론 수준에서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많이 말해주거든요. 네, 영업을 좀 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걸.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고경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활용이 나오겠죠. 활용이란 용언 어간 뒤에 활용 어미가 붙어 어절을 형성하는 형태론적 과정이에요. 활용 어미도 선어말 어미도 있고 어말 어미도 있죠. 네. 그래서 활용 어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음언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용언 어간 뒤에 이러한 어미들이 결합되는 형태를 활용형이라고 하는 거죠. 용언 어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휘 형태소지만 자립성이 없어요. 자립성이 없어서 항상 활용형의 형태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활용형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체언 어간은 뭐 예를 들면 사과라는 체언 어간이 있으면 사과만으로도 자립적으로 움직이죠. 고경형 사과도가 같이 움직이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먹는다, 혼자 발음, 용언 어간이 자립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먹는다, 먹고, 먹으면 같이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 어절의 자립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 발표 준비를 해보면 활용 어간이 갖고 있는 이 비자립성이 어떤 변화에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용언 어간에도 음언론적 분류가 있어요. 역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냐,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냐,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그러니까 발음이 무엇이냐 결정되는 건 똑같고요. 이런 경우 체언 어간과는 달리 우리가 배웠다시피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복수 기저 어간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체언은 없다고 했죠. 중세 국어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복수 기저형을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의 경우 발음이 자음 혹은 모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수 기저형을 가진, 그러니까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고 있는 복수 기저형을 가진 어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군이 말음인 경우에는 다 단일 기저형이라는 얘기가 되죠. 바꿔 말하면. 그래서 복수 기저형을 가진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그 어간의 말음이 자음 혹은 모음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어미. 자, 조사도 고경어미인 조사도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였다면, 물론 활용어미의 경우도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모음어미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모음어미는 9개,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남아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먹어서, 뭐 아니면 잡아서의 어화 같은 것들이죠. 먹어라, 잡아라. 이렇게 어화로 시작하는, 모음조화에 따른 것이지만 어화로 시작하는 어학의 그 모음을 가지고 있는 활용어미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의계어미라고 해서 먹으니, 잡으면 같이 은이, 으면, 뭐 이런 의계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계는 매개모음이라고 아마 학교문법에서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개모음 의로 시작하는 어미 부르냐, 그 다음에 9개의 어미냐 해서 모음어미는 이 2개의 그 모음으로만 시작을 해요. 이 환경에 따라서 음운 현상의 적용 여부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실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정택 선생님이나 이재송 선생님께 문법론 관련되는 수업을 들어보면,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법적인 용어와 이쪽 문법 쪽에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불일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쪽 분야에서 의문론적인 용어를 얘기할 때 조금 그런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대학에서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쓰느냐? 왜 이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쓰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변칙 용언 어간, 이제 불규칙 용언 어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복수 기저형을 가진 경우죠. 그래서 한번 참고로 이제 보라는 뜻에서 본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읍 변칙어 같은 경우는 자음어미 앞에서는 무겁고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무거우니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르 변칙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로 나오는 것은 모음어미 앞에서는 흘러 이렇게 되고, 나머지 그 이제 흐르는 그 밖의, 이게 이제 흐르고 흐르면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온다라는 것. 히읗 변칙 같은 경우는 노랗고, 또 매개모음이 앞에서는 노라면, 뭐 노래 이런 등등으로 나온다는 복수 기저형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라고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네. 네, 발화의문론입니다. 발화의문론. 이제 그 형태의문론에 두 영역이 있었잖아요. 단어의문론과 발화의문론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발화의문론은 지난번에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실제 구어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운율적 자질, 즉 운소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현대 의문론이 구어, 오랄 랭귀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문론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해야 하는 대상은 분명히 어터런스, 발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어터런스를 분석을 해서 이음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소 목록 확인해서 음소 체계 확정하고, 가능한 음소 배열 확인한 다음에 단어 의문론과 발화 의문론을 거쳐서 정리된 개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답사를 안 갑니다만 답사에서 방언조사를 가요. 방언조사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녹음기 들고 그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녹음을 해요. 말씀하시는 발화를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음성 기호를 이용해서 IPA 기호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해당 방언의 음소 목록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귀스틱스는 내가 처음에 말했지만 링구아의 학문, 혀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구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20세기 언어학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기본 전제죠. 여러분들이 그 정리된 것을 책으로 보고 또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책의 내용들을 서술하다 보니 또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의문론이든 형태론이든 뭐 문법론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발화의 단위로 뭐 어절은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 왜냐면 리턴 랭귀지에서도 어절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발화의 한 단위, 그러니까 브레스 그룹, 기식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은 하나의 기식군으로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하나의 기식군으로 이야기하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의 기식군으로 말하겠어요. 복문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앞집이 좁다 얘가 나왔잖아요. 천천히 말하면 앞집이 마루가 좁다와 같이 어절마다 휴지를 넣을 수가 있죠. 포즈를 넣을 수가 있지만 누가 그렇게 말해요. 받아쓰기 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앞집이 참 마루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뭐 수리를 하면 집이 좀 더 넓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브레스 그룹 안에서 대부분의 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브레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 의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한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적으로는 화자가 중간에 휴지 없이 말한 언어적 연세가 돼요. 휴지. 그러니까 포즈고 기호로는 그 샵 표시를 사용합니다. 기식군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겠죠. 굉장히 그 호흡량이 많은 사람들은 뭐 문장 몇 개를 계속 이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의 브레스 그룹 속에서 말 많이 해요. 선생님 지금 하나의 브레스 그룹을 이용했더니 숨이 가쁘네요. 자,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은 브레스 그룹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스 그룹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짧게 돌려고 하면 앞, 집, 이, 마, 루, 가, 좁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음절마다 포즈를 두게 되면 뭐 비음화라든지 이런 동화 현상은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가장 작은 일반적인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기식군을 어절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것은 문장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론의 대상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려고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더 길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식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발화 의문론에서는 이미 앞서 말한 바대로 운소와 관련된 현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화에서 여러 가지 어떤 뉘앙스라는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언어학적인 변별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너 참 예뻐. 자, 너 참 예뻐. 어때요? 어떤 느낌으로 들려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자, 너 정말 예쁘다. 자, 그런 경우, 너 정말 예뻐. 자, 뉘앙스 차이죠. 이것이 사실 언어의 표현적 기능이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아까 뭐 앞서 화용론에서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화 의문론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화용론은 발화된 그 음성적 실제의 의미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 발화 의문론은 발화된 그 실제 발화된 음성들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적 기능의 운소들이 통사 의미, 화용적 상용과 당연히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형태 음소, 또 형태소와 기저형, 그리고 형태 의문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phonological process라고 해서 사실 의문론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학교 문법에서 의문 현상이라고 배웠던 것들이에요. 앞에서도 뭐 비음화라든지 경음화라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들은 얘기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의문 현상이라고 하면 좀 이제 소박하게 들리니까 전문 용어로 phonological process라고 합니다. process라는 개념을 넣으면은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룰로 보는 것이고, 최소한 룰이 아니더라도 regularity, 규칙성을 함유하는 어떤 소리의 체계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음원 현상이라고 얘기할 때와는 좀 다른, 좀 뭐랄까, 어떤 그 linguistic description이라고 해요. 언어학적인 기술,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죠. 뭐 간단히 말하면 말만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학문은요, 다른 말로 터미놀로지라고 해요. 용어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저형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기저형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의 논의가 달라져요. 촘스키가 그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둘 필요는 없어요. 때가 새롭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죠. 그렇게 어떤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어떤 그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정답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정답은 사실 없어요. 뭘 배우고 있느냐? 통설 내지는 정설이라고 믿어지는 설이에요. 정설도 가설이거든요. 네, 정답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포놀로지컬 프로세스라는 의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형태소나 단어에서 규칙적으로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문 현상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규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의문 현상을 과정의 절차로 이해하면서 의문 과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의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말소리 규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의문 현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문 과정이란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형태 의문적이든 선생님이 왜 이럴까요? 네, 경상도 화자도 아닌데, 형태 의문적이든 이음적이든 소리 자체의 변화의 동기가 있는 하나의 변화예요. 정말 어렵게 말했지만 집만 했을 때 한 단계의 변화가 있죠. 자, 집. 근데 짐이 되죠. 양순 폐쇄음이 양순 비음으로 바뀌죠. 한 자질만 바뀐 거예요. 구강자리였던 폐쇄음이 비음성을 갖게 된 거죠. 한 단계의 변화를 보일 때, 소리에서의 한 단계의 변화를 보일 때 그걸 뭐라 한다?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의문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문 과정이라고 하지만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은 용어가 좀 달라요. 공시적인 의문 과정은 의문 변동이라고 하고요. 통시적인 의문 과정은 의문 변화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이제 그 1960년대, 70년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로 계셨던 허웅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제안한 표현으로 서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적인 의문 과정과 통시적인 의문 과정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몇백 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 변화의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통시적인 것이고, 이제 어떤 하나의 공시대 속에서 현대 사회, 현대 국어에서 변화한다면 공시적인 의문 변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공시적 의문 현상과 통시적 의문 현상, 이제 이거는 다른 책에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의문 현상 써놨지만 좀 지워주세요. 공시적 의문 변동과 통시적 의문 변화. 아니면 공시적 의문 과정, 통시적 의문 과정 해도 돼요. 근데 용어로는 공시적 의문 과정은 의문 변동, 통시적 의문 과정은 의문 변동, 의문 변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네, 앞 페이지 다시 확인을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공시적 의문 과정은 의문 변동, 통시적 의문 과정은 의문 변화라 한다. 그래서 한 시대의 언어 안에서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할 때 발음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이때는 A가 B로 바뀐다와 같이 표시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화살표를 사용해요. 화살표. 네.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호는 그대로 씁니다. 화살표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잡고가 잡고로 경음화되는 것은 공시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살표를 쓰고요. 통시적인 현상은 어떻게 쓰느냐면,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형태소나 단어의 발음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이때는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A가 B로 바뀐다.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가 언어를 규칙 체계로 룰 포맷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끄악 할 만한 그런 룰 포맷을 거의 수학 공식처럼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식을 집합 기호도 쓰고요, 부등호 기호도 쓰고요,
뭐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수학 기호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모를 때는 특히 이제 또 어학에 원래부터 좀 경기를 일으키는 친구들은 그거 보고 막 뭐 어이없어 하는데, 사실 별것도 아니고 기호로서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등호의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부등호의 입을 크게 벌린 쪽이 이전 형태예요. 그리고 부등호의 입이 좁아진 부분이 있죠. 그게 후대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A가 B로 바뀐다죠. 만약에 거꾸로 되면 B가 A로 바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등호 입이 벌어진 쪽이 이전 형태, 그 다음에 부등호의 그 끝이 좁아진 쪽이 변화한 형태. 이제 국어사를 앞으로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런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터죠. 물이 물로 됐다. 이거는 과거의 이전 형태 물이 물로 바뀐 거죠. 네. 뭐 텐디가 천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전 형태의 텐디가 국외음화를 겪어서 천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이 기호는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운 과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음운 과정의 유형은요, 통시적 음운 과정이건 공시적 음운 과정이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형에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 5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공시적으로도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 과정이 있고요. 통시적으로도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통시적이건 공시적이건 이 음운 과정의 요역은 각각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네. 자, 음운 현상은 분절음의 관점에서 5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지금 ABC, 여러분들 이것도 수학 기호에서 우리가 A가 뭐라면 해서 변항, 변수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variable 쓰잖아요. 그거 갖다 쓴 거예요. A가 무엇이든 A가 분절음 뭐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BC는 임의의 분절음을 나타내고, 파이는 수학에서도 이게 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치라고 하는 그런 유형은, 대치는 뭐예요? substitutio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가 B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A라고 하는 분절음이 B라는 분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죠. A가 B로 바뀐다. A가 B로 바뀐다가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A가 B로 바뀌는 거 엄청 많죠. 자, 계속 나왔던 비음화, 국만. 자, 먹는 국이죠. 근데 비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많이 왔죠. 어떻게 됐어요? 양순 비음 앞에서 영국의 폐쇄음, 기억이 영국의 비음, 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편의상 문자 이름을 말할게요. 문자가 아니죠. 문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폐쇄음을 나타내는 기억이 영국의 비음, 이음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음소가 A라고 하는 분절음이 B라는 분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잡에다가 고를 연결했을 때 평음의 영국의 폐쇄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역시 평음이 경음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A라는 분절음이 B라는 분절음으로 바뀌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탈락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크다. 야, 너 많이 커. 자, 크 플러스 어가 붙었을 때는 어간의 의가 떨어지죠. 커. 그러면 어간이 떨어졌으니까 의가 탈락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다음 첨가는 뭘까요? 분절음이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알약이라고 쓰죠. 알약이라고 써요. 우리 먹는, 어때요? 알약 좋아해요? 선생님 이 나이가 돼도 알약 싫더라고요. 알약이죠. 근데 실제 발음은 알약이 아니에요. 알약이 아니라 알약이죠. 알약 아니에요. 만약에 알에다가 약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약을 그대로 연음해서 읽으면 알약이에요. 알약. 그치요? 근데 실제 발음은 알약이죠. 알약. 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압니다. 니은이 첨가되고 유음화가 돼서 알약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니은이 첨가되는, 현대 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첨가 현상은 니은 첨가 현상이에요. 꽃잎, 뒷일 이럴 때 나타나는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없던 분절음이 끼어드는 것이죠. 탈락은 삭제라고도 하고요. 첨가는 삽입이라고도 하는데, 첨가와
탈락을 삭제라고 하고 또 첨가를 삽입 같은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탈락 첨가라는 용어가 거의 일반화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 탈락 규칙을 삭제 규칙이라고 하고 첨가 규칙을 뭐 삽입 규칙이라고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수 거의 탈락 첨가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두 개의 분절음이 하나의 분절음으로 컨트랙션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유기음화이에요. 자, 국화꽃이 있죠. 국화죠. 기억이 종성의 음절 말음의 영국의 폐쇄음이 성운 마찰음하고 연결이 돼서 국화가 되죠. 국화. 그쵸? 국화. 국화라고 안 하잖아요. 국화. 그게 현대국어에서는 사실 축약이 표준어에서는 물론 방언에는 다른 축약도 있지만 표준어에서는 유기음화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축약입니다. 두 개의 분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도치는 뭐냐면 A와 B의 순서가 서로 바뀌는 예예요. 바뀌는 예인데 현대 표준어에서는 도치의 예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뒷페이지까지 가기엔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낼 건데 역사적으로는 도치의 예가 보이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도치는 분절음의 순서가 바뀌는 그런 경우예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 하나 더 추가하겠어요. 대치의 대부분의 현상은 동화예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치에는 동화가 아닌 몇몇 현상이 있기는 해요.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나옵니다. 평폐쇄음화나 뭐 경음화 같은 그런 예들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assimilation, 동화예요. 그러니까 대치의 대부분은 동화고 동화가 아닌 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서가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가 음운 과정에서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 과정의 대부분은 대치예요. 그리고 탈락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첨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축약도 뭐 드물고요. 지금 당장 첨가도 몇 개 없다. 축약도 뭐 표준 발음에서는 유기음화 정도밖에 현대고에서 도치는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가 공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통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음운 과정의 출현 빈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운론 7주 3차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